안녕하세요. 북스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4.4 그 5대 19개 혼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13페이지 내용을 이제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5대 19개 혼란 부분을 볼게요. 자, 이 5대 19개의 무인 정책 폐해 부분이 이제 관련된 사유가 있는데요. 이건 조익이 쓴 22차기에 있는 5대 번진 개용 문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대 시기 때 문인의 지배 실상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사료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5대 19 시대고요. 이 시대에는 이제 그 무인 지배 정점에 있던 시대죠. 그래서 당나오기부터 이제 심화된 번진 할거 체제가 극에 달했던 시기고 군사력이 곧 정치 권력이었던 그 시대였죠.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되고 그 하복을 중심으로 해서 5대 각각 왕조가 세워지죠. 그래서 뭐 후량, 후당, 후진, 후주 뭐 이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전쟁의 혼란 시기였다. 그래서 각지의 이제 군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면서 왕조가 짧은 기간에 명멸을 하는 아주 극심한 혼란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5대 19의 각 지역의 절도사에는 모두 공원을 세운 무장들이 임명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5대 시기 때 이제 그 절도사들이 모두 국공을 세워서 무장을 임명되었다. 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문신으로 이제 있는데 이 문신 절도사가 된 사례는 다만 풍도가 잠깐 있을 뿐 상당수가 없었다. 뭐 가끔 예외가 있긴 했지만 없다. 그래서 문신의 절도사 된 사례는 뭐 풍도와 상윤환이 잠시 임명한 것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보면 무인 절도사의 통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국공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했으며 가혹한 형벌과 폭정으로 백성들에 큰 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인 절도사들의 어떤 공통주의였고 그다음에 번진에 속하지 않은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 자사 번진의 지역이 번진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자사까지도 다 무인들로 임명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등등 있는데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보면 그 신오대에서 각 영로 전 열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인을 자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언을 믿고 멋대로 행동하면 해악이 심하다."라는 당시 인제 여론을 전하는 그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5대에서 안중영 열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 멸망 후 지방장관 대부분 군공에 임명되어 행정의 이치를 얻었다. 그러니까 측근에 미혹되어 뇌물을 받고 간직을 팔고 재판을 왜곡하여 백성들이 심하게 고통을 얻는다. 고통을 받는다. 그런 기록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록에서 볼 때 이 그 무인대 통치에 대한 이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이제 그 무인집의 특징과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들은 행정 능력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장관으로 임명된 무인들, 그러니까 자사로 임명된 무인들은 행정 원리에 상당히 무지하고 효과적으로 민정을 펼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행정을 얻어온 이들은 측근에게 시들기 쉬웠고, 뇌물을 받고 간지를 팔거나 재판을 왜곡하는 등 부패가 일상화됐고, 그리고 법이나 제도보다는 주목과 심의에 의존하고 가혹한 형벌과 무자비한 수탈로 백성들을 억압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인사의 기준이 군사적 공헌에만 맞춰져 있어서 학문적 소양이나 행정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배제되고 국가 시스템이 왜곡됐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이 무인대의 이제 폭정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무인들의 행패와 이제 무능함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5대 19기 끝나고 나서 송나라 때는 문체주의를 이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는 숙문억문, 그러니까 문을 숭상하고 무를 억제함으로써 이런 정치 활동의 항제권을 강화시키고 무인 대심을 철저히 억제하는 문체주의 국가로
나가는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볼 때 그 당시 군사력이 정치 권력을 완전히 압도하면 결국 제도 통제가 이제 사라지고 사회가 인제 혼란하고 비극에 빠진다는 걸 인제 역사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그 밑에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907년 당이 멸망하고 송이 들어서서 중국이 통일할 때까지 시기를 5대 19기라고 부르는데, 자 50년 동안은 이제 시기를 말하죠. 자, 이 시기 때 무인 지배 체제가 최고 정점을 다다를 때였다. 자, 절도사를 중심으로 한 무인 지배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서 대민 지배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료는 이제 송이 이제 중국 통에 관련된 사료인데 강소월이라는 사람의 송자사실 유언이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송태조 조광윤과 그의 아들 조광희의 통일 전략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눈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송나 건국 초기죠. 10세기 후반때. 그래서 이제 송태조 조광윤은 호주의 이제 어린 황제로부터 성향을 받아서 그 송나라를 건국을 했죠. 960 년에. 그래서 결국 5대 19개 분열을 혼란을 종식시켰다. 그런데 이제 하북 지방은 이제 송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 남쪽 지역에서는 후촉이니 남당이니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제 북쪽에는 저 유목제국 건한이 있었고, 그리고 건한이 세운 또 계대 정부였던 북한이 있었죠. 그 북한이라는 게 좀 위쪽 동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라는 그 계대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5대 19국 중에 19기 보통 이제 그 강남 지역에 세워진 왕조였는데 그중 유일하게 강남에 세우지 않은 19기 북한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송나라는 먼저 국력이 약하고 분열된 남쪽에 먼저 힘을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의 강적을 상대한다는 성남 후국의 이제 통일 절차를 대전략을 채택했죠.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앞에 언급했던 뭐 남당이라든지 후촉 같은 나라를 이제 정벌하고 마지막으로 인제 뭐냐면 요나 요가 세운 그 당시 북한을 상대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송나라 건국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통일할 것인가 그런 것들 인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조광윤하고 아들 아우인 조광희의 어떤 대화예요. 이 조광윤은 송태조를 얘기하고요. 조광희는 태조가 죽고 나서 태종이 인제 되죠, 태종이. 그래서 이 조광훈은 아들이 있을 건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계통이 그 조광의 아들 쪽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조광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송나 황제는 이 조광의 자식들이 아니라 조광의 후손들이에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인제 요 첫 부분을 보면 현실 진단을 하죠. 그 5대 1 로 이제 계속된 전란 때문에 지금 나라가 그 텅텅 비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제 뭐냐면 통일할 것인가. 그걸 인제 순서를 정했는데 일단 제일 강적은 뭘로 인식했냐면 북방의 거란이다. 요렇게 인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남 후북. 그래서 먼저 남쪽의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북쪽인 강적인 이제 건한의 계례국인 북한을 공격하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먼저 사천을 후촉을 취하고 평남의 평남과 호남, 남한, 남당 다 19개 여러 나라들이에요. 멸망시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북쪽에 있는 적인 것을 쳐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후진 개헌 연간 이후 우리 중국을 더 얕보고 있다. 이 거란이라는 것은 이제 있는데 이 거란이 왜 얕보고 있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후진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석경당이죠. 이 석경당이 거란에 SOS를 쳐 가지고 결국에 인제 후진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인제 무슨 땅을 줬어요? 연운 16주 땅을 줬죠. 그래 갖고 이때부터 거란이 이제 우리는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인제 또 그 앞에서 얘기했좀 하동 지역에 거란의 또 계대 정부였던 북한이라는 그 정권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남쪽을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들의 재물을 받은 다음에 재정을 탄탄히 하고
북쪽을 치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은 이제 거란과 탄고트 쪽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하면 즉시 이제 거란하고 탄고트의 국경을 맞대어 있다. 그러니까 완충지대라는 개념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서로 강대국들이 서로 국경을 맞닿으면 이게 충돌이 나니까 주변에 인제 약간 이제 완충지대를 둬서 직접적인 국경을 맞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인제 북한은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을 잠시 바깥 울타리에 두고 나서 송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강해진 다음에 인제는 그 거란과 탄고트와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아도 맞대도 버틸 수 있는 국력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을 치자. 그러니까 북한을 나중에 치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나중에 태종 때 가서야 북한이 넘어가요. 그게 송나라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송나라의 어떤 통일 전략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송나라 태조와 태종이 5대 식국을 혼란기를 종식키고 통일을 이루는 전략에 대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시 북방에 있는 북한은 건한과 강한 연대를 맺고 있고 건한의 그냥 개대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은 남방의 식국을 먼저 공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을 제압한다는 이른바 선남 후북의 방침으로 통일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사료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인제 성남후북이라는 전략이 송나라 5대 식국의 분열이 끝나고 중국을 재통일할 수 있는 성공적인 어떤 전략이었다. 그리고 송태조가 상당히 뛰어난 전략가적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조광우는 단순히 무력만 뛰어난 장군이 아니라 판세를 잘 읽는다는 거죠. 예, 국제 정세와 이런 것들을 판세에 있고 경제적인 어떤 식견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송나라 초기 때 외교 국방 정책 기조를 형성했다는 거. 그래서 권한을 최대한 적을 인식하고 북방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 송나라 초창기 때 대외 정책 기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또 경제적 경의 경제력이 국력의 기반이라는 걸 인식했죠. 국가 재정이 통일 전쟁과 안정적 통치의 필수 기반인 걸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형식적인 국력 평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외교와 군사 경제를 아울리는 합리적 단계별로 가액을 수립한 통일 전략의 어떤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렇게 인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송초의 개혁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 절도사 세력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황제한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신에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 심지어 군사적인 것들도 모두 누구한테 맡긴다? 문인들에게만 문인 에게 맡기는 문치주의를 내걸었다. 예. 그래서 문치주의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을 거예요. 5대 식국 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혼란상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문치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문인의 권한은 인제 삭감하다 하는데 요게 인제 나온 이제 그 사례는 어떤 거냐면 태조 조광우가 그 당시에 인제 절도사를 모아 놓고 술을 한 잔씩 쫙 하면서 좋게 타협을 하면서 군사권을 가져가는 아주 인제 그 관련된 사례들을 쭉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시대적 배경부터 인제 보면요. 이게 이제 송나라 초기 때죠. 예. 그래서 송태종이 인제 5대 식국의 혼란을 다 끝내고 통일 왕조의 기틀을 다졌던 시기야. 예. 물론 이제 태조 때가 완전히 그 앞에서 말한 북한을 제외하고 인제 다 통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대 식국의 폐해가 앞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무인들이 군사적으로 한계를 갈아치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조광유 자신도 조광유 자신도 부하들의 이제 추대를 받아 가지고 황제 원래 절도사였는데 황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경우 당할 수도 있죠, 자기도. 또 자기 자손들도. 그러니까 이제 이들 세력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인제 첫 부분은 그 당시 그 조보와의 대화에서 인제 시작하죠. 그래서 태조가 이제 고민을 터놓는 거야. 당나라 말기 때부터 수십 년간 왕조가 10 번이나 바뀌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백성이 고통받는 까닭이 무엇인가? 예, 전란을 멈추고
국가의 장기적인 방책을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조보가 이렇게 진단한 거죠. 전란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번진의 권한이 너무 크고 군주가 약하면 신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이제 조보가 이제 해법을 인제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통제하며 정예 병사를 중앙에 거두어서 들이면 천하는 저절로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인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태조가 좀 약간 영리한 게 장군들에게 그 절도사들에게 이제 그렇게 막 군사권 내놓으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술자를 갖추게 술자를 인제 만들게 하죠. 그리고 나서 술자 주변에 인제 뭐냐면 그 병사들 배치해요. 만약에 자기 말을 이제 제안을 안 들을 경우에는 이제 지도대도 모르게 인제 가서 죽이도 인제 시키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조는 인제 옛 친구 공신 석순신 이도 절도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술 마시면서 "황제의 자리는 힘들어서 잠을 편안히 잘 수 없다."라고 인제 토로를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자리가 있는 자는 누구라도 천자가 되고 싶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내 자리를 노리지 않느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태조의 말을 듣는 공신들은 다른 뜻이 없다고 맹세하면서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들에게 황제의 옷을 입히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태조의 지적에 두려우면서 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언한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뭐 딴소리 했다가는 그 주변에 인제 그 군인들이 와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태조가 좋은 말로 이제 해유책을 한 거죠. "인생이 더럽다. 부귀를 누리는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너희들 그냥 부귀만 누리면 되지 권력을 뭐냐 갖고 있을 필요 있냐. 군권을 내놓고 물러나면 좋은 집과 논밭을 주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집과 논밭을 사서 자손에게 물려주고 날마다 즐기며 천수를 이루는 것이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군권을 너희들이 나한테 군권을 주면 적어도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고 더 나아가서 너와 그 자손들이 가가 여러 대들 거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병권을 포기하고 명예로운 은퇴와 부귀로운 이제 뭐냐면 영화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인제 폐하께서 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니 감격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병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에 대해 이제 태조는 뭐냐면 명예직을 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옥이나 이런 것들 재물을 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자리를 통해서 인제 잘 뭐냐면 다독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제 뭐냐면 병권을 다 해소했다. 자, 그래서 그들 인제 그 병권을 해소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자, 이들 중에 인제 전운사하고 통판을 두어서 각 지방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하의 정병을 뽑아서 그러니까 절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중에 그 뭐냐면 일성급 부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다 군부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제가 모두 다 중앙군에 집중돼 있죠. 나머지 지방군들은 진짜 2 성급, 3 성급 부대야. 전투력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그 절도 세력들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치의 어떤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배주석 병건이라는 이 배주석 병건이라는 것은 술자리를 거쳐서 그 술 한 잔 마시면서 병건을 해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무연에 가까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재판을 했다. 뭐 쿠데타라고 보기는 좋은데 좀 표현이 그런데 피를 흘리지도 않고 손쉽게 이용해 가지고 교묘한 심리전과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서 개국 공신들의 강력한 군사권을 평화적으로 해소했다. 상당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제 병권을 해소하고 나서 앞에서 말한 군군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중앙 집권 확립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방 절도사의 군사를 약화시키고 정예병을 중앙군, 군군으로 편입시켜서 황제가 직접 군사권을 장악했고요. 그다음에 전운사나 통판을 파견해서 지방 재력가를 중앙에 기소시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인 시대의 종식과 문치주의의 이제 시작을 알려주는 이제 좋은 신호탄이었다.
당나라 말기 때부터 5대 시기까지 이어진 무인대 시대가 끝나고 황제와 문신 관료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송나라 특유의 문치주의의 어떤 통치 체제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 조치를 통해서 송나라는 이전 왕조와 달리 절도사 반란 같은 내부적 군사 위험에서 벗어나서 거의 이제 뭐냐면 뭐 남송, 북송 해서 아마 400년에 걸쳐서 장기적 안정이었다. 물론 중간에 외환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남 남송으로 바뀌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배주석 병권은 이런 사례는 강력한 군벌 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동시에 이는 송나라 내부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여 훗날 북방민족과의 대외 정책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원인이 됐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를 통해서 송태조 조광윤이 단순히 용맹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깨뜨리고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평화적 목적을 달성한 비범한 통치자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전략가로서 이제 뭐냐면 조광윤의 모습도 보이고 정치가로서 조광윤의 모습도 보인다. 예. 그래서 조광윤이 상당히 뛰어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주석 병권, 즉 한잔의 술로서 병권을 해소한 조치라는 과정을 보여준 자료인데 송초의 현안을 가장 중요한 어, 송초의 현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절도자를 중심한 무인의 권한을 삭감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절도자 세력의 약화와 중앙 집권의 결정적 정리가 됐던 것이 바로 태조가 공신 집단으로 또 군권을 박탈한 요 배주석 병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료, 그러니까 이제 무인 발효와 종식과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사료는 이제 마다님의 그 문헌통고의 병고에 임명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송나라 초기 때 군사제도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이제 앞에 있는 거 비슷한데 송나라 건국 초기죠. 그리고 그 당시 당말 5대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변진 전투사들이 바로하고 군인들 하극상 이런 것들 뼈저리게 느꼈죠. 역사의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 세력들의 약화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군대를 이제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러면 송나라 초기 때 군사 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건 뭐냐면 당나라 말기 때부터 5대 십국에 이어진 병지의 발효를 종식시키고 중앙 집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앞에 하고 연결돼 있는데 천하의 정예 병사들을 모두 수도에 불려서 풍고를 방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방 절도사들이 갖고 있는 최정예 부대들 다 뭐냐면 어 그다음 타이풍이죠. 타이풍을 불려가지고 일종의 군군 중앙군을 만든 거죠. 그래서 황제가 이 군군을 장악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방군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이 지방에 주둔한 부대들 칠량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는 중앙군에 소속돼 있지만 주둔지의 급여를 받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중앙군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지방에 있는 부대들은 중앙에 있는 군대보다는 훨씬 더 힘이 약했던 부대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둔지의 급여를 받고 작대해서 이제 출퇴근하는 것도 이제 군대 군영에 있지도 않아. 그런 부대들이다. 그만큼 취약한 부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앙군에 소속됐다는 건 뭐냐면 형식상 중앙군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한 건 지방군이죠. 지방에 있기 때문인 건데 이건 조선하고 또 비슷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지방군도 형식상은 다 5에 속해 있잖아요. 5군형이나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장병법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요. 장병법은 이제 그 좀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하지 못한 건데 장병법이 뭐냐? 요거는 뭐냐면 그 지방의 그 지방군이 정기적으로 주둔지를 계속 교체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 보면 계속 정기적으로 주둔지를 교체하게 되는데 왜 정기적으로 뭐냐면 주둔지를 교체하냐?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고 다른 곳을 하다 보면 한 지역에 계속 고정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세력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병사에게 고정된 장소가 없고 장수에게도 고정된 병사가 없게 하는 것도 있다. 예. 지방군이 장기적으로 또 주둔지를 계속 교체하면 또 지휘관도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고정돼 가지고 병사하고 그 장수가 계속 그 상하 관계 유지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냐 절도사 세력 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군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둔지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장수와 병사도 서로 이렇게 인제 뭐냐면 계속 교체하고 바꾸고 하다 보면 이들 간의 어떤 그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장병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장병법 같은 걸 실시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안팎이 서로 얽매이고 상하가 서로 통제하면서 각 등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어떤 독점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상호 견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송나라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예. 송나라의 관료 제도나 군사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 한 사람이나 한쪽 한 기구가 특정 사람이나 특정 기구가 군사권이나 어떤 특정한 그 뭐냐면 권한을 자기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독점을 다 인제 뭐냐 못하게 만들어서 각 나눠 주죠. 군사권도 나눠 주고 그다음에 행정권도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권한을 다 분산시켜. 그 상호 견제시켜. 예. 그래서 인제 황제에게 개기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 안정을 깨할 수는 있어요, 상호 견제를 통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효율적으로 인제 뭐냐면 행정이나 군사적인 것을 뭐냐면 이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냐면 여러 이민족들 공격받을 때 패배하는 원인이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천하의 재원이 모두 조종에게 인제 뭐냐면 장악이 됐고 그리고 흥포한 자가 있어도 세력을 뻗칠 수 없게 되어 천하가 100년 이상 편안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인제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이 뒷부분 있죠. 그래서 천하가 평안해졌으며 100 년이 지나도 개 짖는 정도의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는 모두 군대를 통제할 절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대를 계속 이동시키고 장교와 사병 간의 유대성을 끊고 그다음에 정예병들 다 중앙군을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상호 견제시키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그 뭐 출정사령관이라든지 작전권 이런 거 다 문인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인제 뭐냐면 쿠데타를 못 일으키죠. 그래서 군대를 확실히 통제를 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호 견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병력 이동이나 그 전술 전략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나서 매번 군대를 동원해서 싸워봤자 100만 대군을 동원해서 싸워봤자 2-3만 그 뭐냐 유목민들에게 계속 깨지는 그런 비효율성을 낳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송초에는 절도 세력들을 약화시켜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두었다. 중앙의 군대인 군군을 대폭 강화시키고 병사들 사이에 유대를 단절시켰다. 무장과 병사들 사이에. 이로 인해서 당말 5대 무인 바로가 종식되고 문신 관료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 자, 그렇지만 이런 장점도 있었지만 군사력 약화라는 어떤 문제점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세 번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세 번째는 주위의 주자우룩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중앙 집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게 시대적 배경이 주위가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12 세기 남송 관련된 좀 약간 뒤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위가 이제 보기에 북송이 여진족에 멸망당하고 남쪽으로 쫓겨 남송 시대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예. 주위 활동 시기는 이제 그 북송이 여진족의 멸망당 남쪽으로 쫓겨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북송 멸망이라는 게 국가적 비극의 원인을 이제 분석했어. 북송이 왜 멸망했냐. 이건 다 뭐냐면 송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다. 그래서 송나라가 인제 이렇게 뭐냐면 강력하게 중앙 집권하고 지방의 군대를 다 빼고 중앙 올리고 그러면서 지방세력이 약화하면서 그것 때문에 인제 뭐냐면 주변의 이민족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인제 있죠.
그래서 인제 그전에 또 그것 때문에 정강의 난도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예 깔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주위에 왜 이렇게 비판했냐 여기 내용이 있는데, 자, 송나라 정책은 이제 5대 번진의 폐해를 거울 삼아서 그 당시 지방의 번진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뺏었냐? 군사권도 거두고 앞에 재정권도 회수하고 상벌 및 사법권까지 모두 중앙으로 인제 거둬들였다. 그 결과 지방의 주군들이 지방군이 난력 공공해지고 허약해지고 결국에는 이 정강의 난 때문에 정강의 난을 이제 계기로 해서 여진주의 기병대에 침입하자 약화된 그 지방군들이 저항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모두 쓸리듯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 강간 약지 정책의 폐, 중앙에 너무 강하게 시키고 지방을 이제 격가지를 너무 약화시킨 경우가 그 외부의 충격을 너무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주군들이, 그러니까 주군이라는 건 주의 뭐 지방군을 얘기하죠. 지방군들이 군사력이나 재정도 자치권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강력 군대를 침입할 때 수소 방어 능력도 없고, 중앙군이 강력하더라도 강한 영토의 각 지방이 무너지면 중앙군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결국에 여진족 기병대가 큰 저항 없이 수도에 도달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물론 이제 요거는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화해 오는 배경의 한 면이겠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주위가 생각하는 송나라 군사의 약화,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이런 것들 해 갖고 인제 있는데, 그러면 인제 요 그 송나라의 이런 경험과 주위의 분석은 이후에 명나라의 후대 왕조들이 어떻게 했냐, 중앙과 지방을 이 권력 분배를 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너무 중앙군을 강화시킬 거면 이게 지방이 허가 뚫리고, 그래서 또 지방을 강화시킬 거면 중앙에서 인제 쿠데타 일으키겠죠, 지방에서 반란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인제 뭐냐면 이렇게 분배를 할 것이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줬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초의 개혁, 즉 문신관료제와 중앙집권화는 강력하게, 송초의 개혁, 즉 문신관료제 중앙집권화는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역설적으로 군사를 약화시키고 지방을 허약화하는 형상도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성찰을 보겠어요. 어떤 시대의 어떤 성공적 정책이 다른 시대엔 또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결과를 성찰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앞에서 조광유가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군사권을 회수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인제 좋았어. 근데 장기적인 관점 볼 때는 100 년, 200년 관점 볼 때는 지방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북송을 멸망시키는 자충수를 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인제 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건 주위의 관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번진의 폐해와 제거와 번진 폐해와 제거의 문약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마다님이 쓴 문헌통고에는 병지에 기록된 내용인데, 저기 이제 송나라의 군대 운영 방식과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송나라 초기에서 중기 때 인제 이군요. 그 11 세기에서 12 세기 때 그 상황인데, 건국 초에는 이제 5 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군사 정책이 필수였죠. 하지만 계속 10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되니까 송나라 중기에 이르면 이제 제도의 원래 목적은 퇴색하고 형식적 운영만 남아서 그 페달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숙무 업무의 이제 문치주의, 숙무 업무와 이 문치주의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군사 무인 세력들의 성장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 그것들 실이 되게 약했죠. 예.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대적 배경을 깔고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초기에 인제 뭐냐면 송나라 군사 정책의 목적 같은 게 나와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당나라 말기 때 5대 시기 때 번지의 패단, 그래서 장수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통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중앙의 정예군인 군부를 각지에 변경해 나눠 파견하고 1-2년 지나서 주둔지를 계속 교체하는 그런 이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수가 특정 군대에 오랫동안 장악해서 사병화되는 걸 맞고요.
군대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교만해지고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책은 초창기 때 성공했어. 그래서 장수의 군권장을 맡고 군대 교만함을 방지하면서 다시는 통제 불가능한 지방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래서 오랜 평화가 지속되니까 인제 이런 교대 제도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의미가 없게 된 거야. 이제 그 군대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도 없어 인제 얘네들도. 그리고 오히려 잦은 부대 이동 때문에 길이 막힐 정도로 번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이제 계속 반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너무나 이제 그때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이 군대를 이렇게 자주 교체하면 뭐가 의미가 있냐. 그냥 돈만 낭비하는 거지 이동하면서. 그리고 병사는 장소를 알지 못하고 장소는 병사를 알지 못하게 할 뿐인데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긴밀하게 이제 평상시에 내포가 형성돼야지 유대감이 형성돼야지 유사시에 서로 힘을 이제 서로 믿고 이제 열심히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모르니까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는 이제 그 역사적 의의는 뭐냐. 자 이때 이제 송나라 여기 군사제도의 어떤 핵심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어떻게 200 년간 군벌 시대를 종식시키고 중앙 집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송나라의 문치주의 이면을 또 폭로하죠. 그러니까 너무 인제 문치주의가 가져온 장치를 안정이 됐고 국방력이 약화가 됐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주위의 비판과 일맥상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내부의 반란을 막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외부의 침략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켰다. 그 권력을 군권을 분산시키고 그다음 지방권을 약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외부의 침략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송나라가 왜 이렇게 약하게 됐나라는 걸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특정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그 고안된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또 바뀌면 오히려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서 한 시대의 어떤 성공적 정책이 다른 시대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시대는 그게 맞아. 근데 그 다른 시대의 상황이 변하면 오히려 이게 이제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 우리나라의 가열한 그 교육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제 이끌었잖아요, 초창기 때. 근데 이런 교육률이 인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 오히려 사교육만 이제 뭐냐면 가중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지식의 유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구닥 다리로 암기식 교육시키고 정형화된 어떤 시험 문제 풀이만 이제 시키고 앉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의 어떤 그 추세에 맞지도 않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맞는 교육 제도가 다른 시대에 꼭 맞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거는 병폐를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를 우리나라 경제나 사회나 망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도든 다 이런 보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계속 발전 유지하려면 항상 시대에 적응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송나라 군사 제도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그 제도 변화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요 밑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초에는 당말 5대 무인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건진과 절도사의 권한을 삭감하는 조치를 속속 당행했다. 그러니까 군대는 중앙 집권군인 군군과 지방군인 3군으로 나누어 강건한 병사는 모두 군군에 속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군군은 그 수도 및 변경의 주요 지대에 이제 배치되었고 하지만 장수의 권한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휘 부대를 자주 바뀌었으며 밖에서 인제 말하자면 군대의 주둔지도 자주 변경시켰다. 자 이로 말미암아 성대 군대의 전투력은 급격히 인제 엄격히 저하돼서 이른바 문약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보면 여기 다음 전략을 황제권 강화 중앙 집권화를 보겠습니다. 이게 인제 맞나? 네. 그 관련 사료들의 첫 번째 사료가 있는데 자 송나라는 당나라보다 황제권이 강화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인제 사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황제를 만날 때 대신들이 서 있게 되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거는 인제 그 망덕지라는 사람의 승수염단록이라는 곳에 기록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 때는 재상이 황제를 만날 때는 "서 있는 거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게 왜 그 특이하냐 하면 당나라 때는 이 재상이 이제 황제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서 있지 않았어요.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앉아 있었다는 건 이게 뭐냐 황제권이 신권 그 재상이거나 그게 높지 않았다. 물론 다른 시대 다른 데서 다 그러니까 황제권이 높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재상이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서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황제의 권한이 더 올라갔다. 요걸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시기대적 배경을 보면 10 세기 후반에 이제 송태조, 조광이 아까 인제 황제권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당나라를 차별시키면서 당나라 때는 재상이 오면 이제 그 황제가 명담하면 앉아 있었는데 이때는 서 있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이런 조치는 군사권, 재정권 등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결과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황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만드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자, 당나라 때는 대신들이 황제를 만날 때 궁중에 나란히 앉았다. 그래서 앉아서 인제 현안을 논의했는데 현안 문제를 논의할 때는 모두 앉은 채로 의견을 나눴다. 근데 송태조가 즉위한 다음 날 어느 날 이제 재상의 범실 등이 예전 방식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태조가 말했다. "내 눈이 어두우니 문서를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번질 등이 일어나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그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태조가 한간에게 미리 은밀의 명예 그 의자를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인제 이 말은 뭐냐면 돌려서 얘기한 거죠. 예 "서서 그냥 인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뭐냐면 그 황제 앞에서는 서서 만나는 걸 관례가 되었다.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만큼 황제권이 강화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교과서 사료에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 만화도 이렇게 예전에 09년 개정 교과서인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09년 개정 교과서에 당나라 황제하고 송나라의 황제의 권한을 보일 때 당나라 황제하고 인제 맞 그 당나라 황제는 그 뭐냐면 배할했던 이제 승상을 앉아서 얘기하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근데 송나라는 일어서서 인제 얘기를 해요, 이 승상이. 그래서 그만큼 송나라의 황제의 권한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제 그 일화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앉아서 논의했던 관계에서 서서 보고하는 관계의 변화는 황제와 재상이 함께 논의한 동료적 관계에서 명령을 받는 상하 관계로 이제 재정립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송태조의 치밀한 정치적 수완을 볼 수 있죠. 앞에서 볼 때 태조가 상 눈치도 빠르고 또 얘 면민해. 정치적 수완이 있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어서라 명령하면 당연히 신하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눈이 어둡다."라는 핑계로 의자가 이제 치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제 그 의도를 관철시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의례와 관행의 변화는 실제 권력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상징이나 의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인제 서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나이 지금 한 40대 초반 그 김정은이 20대 초반에 집권했잖아요. 그 20대 후반부터 집권했던 그 김정은이 자기보다 더 많은 뭐 나이가 20세 30세 많은 심지어 할아버지뻘 하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히고 그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 속닥속닥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제 보면 상당히 그걸 볼 수가 있죠. 김정일이나 김정일이나 그다음에 그 김일성 때도 없던 거를 김정은 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력이 더 위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그 후에 인제 어떻게 됐냐. 당나라는 신하가 황제 앞에서 앉았죠. 근데 송나라는 섰어. 근데 명청 시대 때 보면 꿇어 앉아요. 예. 서 있는 것도 아니야. 예. 꿇어 앉아 가지고 얘기해. 엎드려 가지고. 예. 그만큼 이게 이제 후대 중국 왕조에 갈수록 황제 독재 체제가 점점 강화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송대 이대 재상이 황제 만날 때 기입하게 된 배경을 전해주는 사료이다. 명대유는 다시 변하여 재상이 황제 앞에 서지도 못하고 끊어앉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재정 권한의 중앙 집중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이수혜가 쓴 소자치통관 장편이라는 그 책에 있는 거야. 소자치통관 자치통관 장편은 자치통감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자치통감은 사막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좀 더 보강해 갖고 더 적어 놓은 것이 소자치통감 장편이라는 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송태조의 건덕 3 년의 재정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인제 시대적 배경은 뭐 10 세기 후반이고 그 당시 또 번진의 폐단 청산 과정에서 번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군사권뿐만 아니라 독자적 재정권도 인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서 이걸 해소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중앙 집권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있었고요.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송태조 재정개혁의 이전에 그러니까 당나라 때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5대 시대 문제점. 그래서 당나라 첨부 연간에 이래 변진이 주둔지에서 세금을 독차지하고 중앙에 올라가지 그 올려 거의 바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5대 시기에는 절도사들이 시장까지 통제해서 이익을 취하고 남의 재물을 사유하면서 그 때로는 중앙에 공복이나 뇌물을 바쳐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 당시 인제 송태조는 재상 조부의 권유를 받고 재원을 중앙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에 인제 지침을 내려서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원을 군비 충당으로 중앙을 보내라. 그 사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제 요거 외에도 인제 이에 뒷받침 개혁을 인제 하게 되는데 일단 비어 있는 절도사 자리에 이제 점차 문신들 임명해서 대체했고 절도사는 인제 송초기까지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직 갑자기 바뀌는 없애기는 그러니까 절도사 자리를 인제 뭐냐면 무인이 아니라 문신으로 인제 임명을 했죠. 이건 당나라 때 보면 문신 절도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각지의 시장 강독직에도 중간에 문관을 임명하고요. 그다음에 전운사 통판이나 간직을 설치해서 앞에서 말했죠. 지방 재정을 감독하고 중앙에 보고토록 한 거죠. 그리고 회계제도를 인제 뭐냐면 강화시켜 가지고 재정에 관한 법规 만들고 문서와 장부를 엄격하게 관리했다. 그래서 이런 그 개혁 결과 모든 재원이 인제 중앙에 인제 뭐냐면 그 기속되었고 지방의 권한이 크게 삭감되었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볼 수 있는 개혁 방법의 특징을 이제 좀 볼게요. 일단 지방 수익과 지출을 중앙에 파견한 관료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절도사가 자의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죠. 그리고 통판을 파견해서 지방 장관을 감시하고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 남용을 방지했고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송나라는 군사나 재정이나 행정에 다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서로 견제시키고 이렇게 뭐냐면 하죠. 힘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무인 절도사 대신 이제 중앙에 파견된 전문 문신 관료들이 재정과 상업을 관리해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단순한 권한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전운사 통판 같은 새로운 간직과 엄격한 회계 법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개혁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는 것은 뭐 절도사의 근절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중앙 집권 완수, 송나라 문취주의 그리고 이런 개혁을 통해서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크게 떨어뜨려서 지방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외부 침략 같은 위기 상황이 지방이 스스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제 군사력 약화와 함께 재정 약화도 이런 측면에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의가 이게 비판했던 게 너무 인제 중앙 권력만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의 군사 이런 걸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 송나라 이후의 제도는 후에 역대 왕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 왕조의 재정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당말 5 대의 절도사는 관내 조세 징수회를 멋대로 사용하여 중앙에 이제 납부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재정의 농단은 절도사 바로의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송주의 각종 조치를 통해서 재정의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면서 절도사 및 지방의 바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중앙 집권화 완성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항제권 강화 중앙 집권화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지금 사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인제 관련된 사료는 어떤 사료냐면 범조가 쓴 그 범태 사집이라는 실려 있는 송나라 중앙 집권적 통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 범조라는 사람이 인제 활동했던 그 시기가 11 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나라 건국한 후에 약 130 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래서 송나라 건국 초기에 수립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오랜 기간 동안 내부적인 평화기가 유지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때 인제 그래서 볼 수 있듯이 강나라후기 때부터 5대19까지 200년 동안 지속된 지방 군벌이 인제 바로와 반란이 완전히 극복됐다는 어떤 자부심이 요게 인제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범조 같은 인제 당대 지식인들은 송나라 초기 황제들이 말한 제도가 국가의 안정을 크게 기여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11 세기 후반이거든요. 예, 11 세기 후반에는 국뽕이 나름대로 차 있었죠. 예. 나름대로 이제 평화지기였고 그때 인제 살았던 시대니까.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안에 뭔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었죠. 겉으로는 이제 보이기만 아까 지방세 약화나 등등등 해서 결국에 이게 표출돼 나온 게 정강의 변을 통해서 표출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의 군사력 약화해서 뒤에 이제 12 세기 때 거의 이제 다시 100년 뒤에 주의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평화의 시기가 아니다. 안에 썩고 있었다. 그러면서 종전에 이제 초창기 때 그 뭐냐면 지방군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때 사람들아 그다음에 요게 11 세기 때 요 범주는 그 그냥 뭐 11 세기 때 그 범조의 인식이 각 다르다는 거. 그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처해지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제 그 송태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도 하고 또 부정적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범죄호가 생각한 송나라제도 평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컨대 우리의 송주의 제도는 상하가 서로 얽매이게 하고 경중이 서로 통제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인제 뭐냐면 견제를 하는 그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인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몸의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처럼 중앙의 명령이 지방까지 완벽하게 전달되고 통제됐다. 그러니까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 완벽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 장관이나 장수와 비록 여러 개의 성가, 수천리의 영토, 10만 명의 병사의 권력이 있어도 중앙에 보낸 사신 한 명이 종이 조각이 딱 내놓으면 조직의 한계 명령이 전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고 보통 사람이 되어 버린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중앙 통제 시스템 때문에 130년 동안 천하가 평안을 했는데 또 이제 뒤에 이제 주의가 보기 땐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똑같은 제도들보다도 아까 전에 각 시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완벽한 중앙 집권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고 제도 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황제권의 절대적 우위, 내부 안정 비결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때 인제 그 배주 석병권의 군사권 해수, 전운사를 파기해 재정권을 해소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런 통치 질서를 확립했다고 보여주는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 이 평가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범주호는 내부 안전을 가져온 그 체제에 대해서 앞에 이제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극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이 이렇게까지 약화되고 자율성이 없다 보면 외부의 침략 같은 비상태에 어떻게 대응할까 문제점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그 뒷부분에 있어요, 요 내용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밑에 볼게요. 자, 송초의 각종 개혁의 결과 중앙 집권은 완성된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방의 관원이나 무장은 중앙의 통제에 완벽하게 복종하게 되었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제 뭐냐면 지방이 어떻게 약화되고 자율성이 없다면 외부의 침략 같은 비상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의 문제점도 그 당시 여기는 없지만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어 국가기관의 권한 분산이야. 앞에 말한 것처럼 송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항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비효율성도 낮다고 했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걸 종합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지도할 사람이 없고 항제가 해야 되겠지만 항제가 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태조나 태종처럼.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비율성은 없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서로 간의 일들을 잘 몰라. 예. 연결이 안 돼. 이게 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수의 소자치통감 장편에 기록된 송나라 중앙정부의 권력 분정 구조와 그 패당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 때가 인제 북송 중기 때 그러니까 인종 때죠. 약간 건국 이후에 약간 뒤에인데 1055 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송나라 건국 초기에 확립된 중앙 집권체가 정착된 시기고 외부적으로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관료와 군대 비대화 때문에 재정 압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료와 군대가 너무 많아. 군대가 100 만이 넘어요. 지금도 100 만인데 그것도 모병이야 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정적 압박이 있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인제 있고 이런 이제 건국 초에 이제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을 안정시키는 데 이런 그냥 국가기관 권한 분산이 성공적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100 년이 지나면서 점점 비효율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권력의 분점 상황을 좀 얘기하죠. 자 중서는 민정이, 추미도는 군정이, 삼사는 재정이 가능하고 있죠. 예. 근데 요때 이제 문제점은 세 기관이 서울 사정을 잘 몰라. 이게 각각 독자적으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권력을 이렇게 분산시키다 보니까 권력을 분산된 권력을 분산을 그러니까 권력 분산하다 보니까 각 업무를 이렇게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는 못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이제 세 기관이 서로 사정을 모두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재정이 이미 고갈됐는데도 추미애는 사정을 모르고 계속 군대만 늘리려고 하고 백성은 이미 공공해진데도 불구하고 삼사는 사정을 모르고 계속 세금만 늘리려고 한다. 서로 간에 이제 각 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서성은 백성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군사권을 가진 추민호에게 강군을 명하지 못하고 재정권을 가진 삼사에게 감사를 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건 뭐냐면 국가 재정에 대한 관할권이 재산기금 중소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중소성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더 복잡하지만 이 중소성은 그 당시에 그냥 민사 역할밖에 못 해요, 민사 역할. 그래서 거의 인제 허직인가요? 명예주의고만 가득 찬 거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것들 인제 보시면 그래서 중소성 같은 이제 중앙 그 컨트롤 타워가 중소성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다. 다만 인제 민사 정도 기능? 그렇다 보니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각 기관들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시대의 특징과 의미를 보면 항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켜 놨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이제 뭐냐면 최종적으로 항제에 집중시켜 놓고 항제만이 세 기관을 모두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됐는데 문제는 항제가 항상 그 유능하지 못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재상이 좀 해야 되는데 재상이 권한이 그때 힘이 약해졌죠. 그리고 중소선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할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각 기관의 협력 부재, 권력 분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국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마비됐다. 이 컨트롤 타워 부재도. 그래서 이제 각 기관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국가적 낭비를 초래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때 인제 이런 비효율적 구조는 송나라 중기의 고질적인 문제죠. 쌍용의 형상이 일어나요. 쌍용. 예. 자 이 쌍용은 뭐냐? 한자를 적으면 요렇게인데
그래서 이제 상류가 뭐냐면 쓸데없이 관료가 많고 용간이 많다는 거 용간. 예.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인제 기본 강의 시간 때나 저희 그 설명했는데 제가 인제 그 강독 강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강독 강의할 때 인제 좀 얘기할게요. 하여튼 쓸데없이 관료가 많아. 그래서 있고 왜냐하면 상호 견제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이 권한을 갖고 있는 간청이 있고 권한을 갖지 않는 간청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간직도 많고 또 월급도 많이 주죠. 거기다 쓸데없이 뭐냐면 비효율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용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쓸데없이 비효율적인 아이고 한자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쓸데없이 병력을 많이 갖고 있다. 비효율적인 병력을. 그리고 쓸데없이 낭비가 많아요. 용비라고 하죠, 용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 심화를 이제 재정 적자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면 이 송나라 지방 분권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시스템은 그 대가로 중앙 정부의 비효율성과 부재를 낳았다. 그래서 황제 1 인에게 모든 최종 권한을 집중시키는 시스템은 이렇게 국가의 비효율적인 어떤 정책 실패를 낳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마왕성 개혁의 어떤 그 배경을 또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조직이라는 게 권력의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의 조율 기능도 중요한데 이게 부재할 경우에 이게 국정 난명에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대에는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특정 기관의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고 분권화된 모습이 있다. 자 이런 권한의 분산은 황제권 강화, 권력의 분산에 기여했지만 한편 상당한 폐해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료를 또 볼게요. 요거는 전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료인데 교과서에도 인제 실려 있는 사료죠. 예. 요 전시제도를 도입하는 그 시대 이 사료는 이제 어디에 실려 있냐면 송사 선거지에 기록된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송나라 과거 시험에 전시가 왜 도입됐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송나라 건국 초기죠. 태조, 건보, 영간 10 세기 후반대죠. 그리고 인제 당나라에 이어진 과거제도 문제점 이런 것들의 인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제 이런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예전에 인제 당나라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과 지공고가 있죠. 그 지공고하고 인제 이런 관계에서 그 시험 보는 사람하고 시험 감독 간의 관계가 자주 민생 관계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문제점이 계속 남아서 있어서 전시제도를 통해서 그걸 뭐냐 극복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전시제도는 군사, 재정, 행정에 의해서 관료 선발까지 이제 선발권까지 황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장악하는 중앙 집권 정책의 마지막 단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 사건 개보 6 년에 해서 973 년에 이뤄진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지공고였던 이방이 지공고라는 건 과거 시험 주관자, 시험 감독관이에요. 이 이방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합격자 중 무제천의 그러니까 유해의 실력이 그러니까 무제천과 유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 실력이 형편없이 형편도 없고 태조의 질문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태조는 그 당시 이들을 낙방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무제천이라는 사람이 이방과 동양 출신이야. 이방은 그 당시 이제 그 시험에 주관한 시험인 그 주관한 그 뭐냐면 지공고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인제 이렇게 보니까 인제 이게 그 이방이 사사원 인연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던 투서가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라고 해서 불러 놓고 인제 했는데 그 무제천과 유해가 인제 딱 보니까 이제 태조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 실력이 없어서 뭐냐면 무제천이 인제 탈락시킨 거야. 합격해도 실력이 없다 해서.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이방이 이제 무제천하고 동양 출신이니까 이것 때문에 합격자를 결정했다라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때 이제 태조가 인제 '이거 문제를 개선해야겠다.' 해 가지고 태조가 성시의 낙방자 360 명을 다시 해서 접견해서
그거 중에 195 명을 다시 갈아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제 갈아내고, 네, 이들과 이제 기존의 합격자들 강무전에 같이 모아 놓고 시험을 이제 치르게 하죠. 이게 전시 제도의 인제 뭐냐면 효시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앞에서 이제 이방이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양 출신을 이렇게 과거에 합격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당시 성시 합격자 납방자 중에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도 연줄이 없어서 떨어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불러내서 이제 195명 가려내고, 그다음에 기존의 성시 합격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중에 이제 이방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합격시킨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강무전을 모아 놓고 다시 시험을 치르면 그중에 뛰어난 인물들 이제 다시 가려내져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이게 첫 번째 전시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뭐냐면 주관한 전시 제도에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태조가 주관한 시험을 통과한 새로운 합격자를 선발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이었던 이방 등을 책임을 물어서 자처시키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인제 전시가 관례가 되었다라고 인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이 전시라는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 앞에서 인제 향시가 있고 그다음에 성시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죠. 그래서 전시는 인제 뭐냐면 합격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만 결정해 주는 거죠. 1 등부터 33 등까지. 여기는 뭐 130 몇 명 이렇게 하지만 이건 이게 초기 때 얘기고, 제도를 정착할 때는 이제 33 명을 뽑아 가지고 황제가 직접 주관한 시험에서 1 등부터 33 등까지 뭐냐면 순서를 정해 줬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제 이런 순서가 임용 시험에 큰 영향을 주다. 간직 임용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전시는 합격자들이 지공고 문생이 아니라 자주 문생 관계가 아니라 인제 황제를 문생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렇게 인제 그 황제에게 충성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합격자들은 자신을 뽑아준 이가 황제라고 인식하게 돼서 시험관 개인이 아닌 황제의 와 조정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켜 주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황제가 인제 최종적으로 시험을 감독함으로써 시험관의 어떤 사적 영향을 배제하고 과거 시험의 공정성을 권위를 높여 줬다는 것. 그리고 황제권의 절대적 강화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관료 선발의 최종 결정권을 황제가 장악함으로써 관료 집단에 대한 황제의 통제를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송나라의 3 단계 가거제를 완성했다. 그래서 송나라는 그 당시 이제 지방시는 해시, 중앙시는 선시, 그다음에 한계신 전시단 3 단계 구조가 있죠. 물론 해시와 이제 정시 안에는 또 여러분의 다단계 또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구조가 인제 청나라 말기까지 1000년 이상 인제 중국 과거제도의 기본 틀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제 황제가 직접 선발한 문신 관료들을 통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문치주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데 중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주 문상제가 없어지면서 이제 관료들은 황제 아래에서 평등하게 두어서 관료사의 파벌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됐어요. 후에 인제 또 분당이 형성되고 그러긴 했는데,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주 석법권으로 군사권을 해소했고, 전운사 파괴를 통해 재정권을 해소했고, 전시 도입을 통해 인사권까지 장악했죠. 그래서 이 인사권 도입을 통해서 뭐냐면 송태주의 중앙집권적 개혁이 완성했던 걸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좀 볼게요. 자, 송대 과거 시험에 있어 전시가 도입된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송대 과거 시험은 회시, 성시, 그다음에 전시라는 3 단계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 가운데 전시는 황제가 주관한 시험으로 기본적으로 납방자 없이 급제자 순위로만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전시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호명법하고 등록법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시제도도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지만 호명법과 등록법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요 기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중에 이제 능계제 만록이라는 그 있어요. 오중에. 예. 능계제 만록이라는 그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과거 시험의 개혁, 호명법과 등록법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 시기는 이제 좀 인종 때죠. 11 세기 때. 그래서 나름대로 송나라 문치주의가 이제 자리 잡던 그 시험에서
과거 제도가 국가의 이제 중요한 제도로 이제 딱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태조 때 전시대회가 도입되고 이제 황제가 최종 선발권을 가졌지만 그 성시에서 그 앞 단계죠. 성시에서 여전히 시험관의 주관이나 사적인 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공정성 확보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인종 때 들어와서 호명법과 등록법이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명법과 등록법 그 앞에 전시 전 단계에 성시에서 인제 했던 거예요, 성시. 그래서 인제 호명법과 등록법이 뭐냐. 자 호명법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인종 시기 때 호명법이 도입됐다. 이로써 과거 시험에 대단히 공정했고 아직 폐단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이제 호명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글에 보면 이제 그 위에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적어 놓잖아요, 시험 보면. 그러면 이것만 보면 채점하는 사람이 좀 편견이 생길 수 있죠. 또 고관 대작의 아들이라면 그냥 좋게 평가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그 시험자의 그 성함을 돌돌 말해서 가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리게 해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시험 감독관이. 이게 이제 호명법이고 등록법은 뭐냐? 등록법은 인제 그 밑에 있죠. 자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글씨체를 보고 상대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체를 인제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서기들이 다 글씨를 이제 뺏겨 가지고 뺏긴 것을 또 시험 감독관에 주면 시험 감독관은 서기들의 글씨체만 아는 거지 글씨체만 보는 거지 이게 누구의 글씨체인지 모르잖아요, 다 뺏겨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글씨체, 필체를 통해 수험생이 시험을 파악하는 패턴을 사라졌다. 이 등록법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명법과 등록법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 호명법과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됐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시험 볼 때 그 앞에 이제 과거 시험 식권이라고 해서 이제 답안지에 그 위에 뭐 사조 단자가 있고 이름도 있고 있는데 이걸 돌돌 말아 갖고 이제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험 끝나고 나서 서로 간의 답안지를 인제 이렇게 서로 뺏기게 해 갖고 그 뺏긴 답안지를 보죠. 예. 이런 것들이 등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호명법을 통해서 채점관이 수험생을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등록법을 통해서 그 당시 필체를 보고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명법과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채점관은 수험생들의 신상과 필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답안의 내용을 평가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험의 객관성이 공정성을 극대화시켰죠. 그래서 이 두 제도의 도입으로 송나라 과거 시험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됐고 이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볼 때 가장 선진적인 인재 선발 방식이었다는 거. 그리고 가문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개인의 학문적 능력만 평가 기준이 되면서 가난하거나 배경이 없는 선비들에게도 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열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심화시켰고요. 그리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한 유능한 문신 관료들이 국가의 운영하는 문체주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했고 시험관의 사적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오직 실력으로 관료를 선발함으로써 관료들이 특정 시험관이 아닌 제도 자체 즉 황제와 국가의 충성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호명법과 등록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역대 왕조의 과거 시험의 포괄적인 제도도 자리 잡았지만 한국에서 도입돼서 고려나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리고 전시제도의 도입으로 황제가 최종 선발권을 장악한 데 이어 호명법과 등록법으로 시험 과정의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등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88 번입니다. 인증번호 88 번이에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송대에 있었던 과거제도 개혁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가 호명법과 등록법의 도입이다. 자 호명법은 답안지 이름을 이제 가리는 거죠. 그리고 등록법은 수험생의 답안을 단서에 필수 옮겨주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과거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공사 문제에 과거 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그 뭐냐 장치로서 이 호문법과 등록법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문법, 등록법 그다음에 이
전시제도 관련된 내용들 예전 임용에 다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과거제 위상의 강화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료가 어디에 있는 사료냐면 그 마단인이라는 사람이 쓴 문헌통고가 있어요. 문헌통에 선거지에 인용된 건데 요거는 이제 주로 송나라 인종, 영족 때의 이제 대학자였던 구양수에 올린 상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과거제도의 특징이나 그 역사적 의미 같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송 중기 때죠. 그러니까 영종 치평 3년 1066년이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뭐 송나라 문치주의도 이제 절정을 닫았고 전시, 홍역법, 등록법 같은 과거시험 공정성도 이제 제도 정착됐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런 과거제를 통해서 사대부 계층들이 이제 정치, 사회 주요구로 이제 부상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문과 배경이 중시됐던 당나라 귀족사회에 달리 그 당시 뭐냐면 송나라의 어떤 이제 문인들, 사대부들이 이끌었던 사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과거제에 대해서 이제 우수한 점을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 송에서는 인재 선발 제도는 이전 시대 당나라에 비교해서 가장 공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칭송하고 그 공정성의 근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자에게는 왜곡이 없다라는 이념 아래 어느 지방의 이제 출신인지 따지지 않고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하게 대우하면서 오직 재능만 선발했다. 지역 차별 철폐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철폐했다는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강북 사람보다 강남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경제력이 강남이 우수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차별을 철폐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게 뭐냐면 홍영법과 등록법이죠.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홍영법과 등록법을 통해서 시험관이 수험생의 출신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게 한다. 익명성을 보장했던 거죠. 그리고 이동해서 채점관의 개인적 호우나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사적 감정을 이제 뭐냐면 배제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당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옛날 성군의 제도라도 지금은 나올 수 없다고 극찬했다. 그래서 요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송대 요기에 뭐예요? 영종 때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평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는 비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데 천지의 조화처럼 사사로움이 없고 저울처럼 지극히 공정한 것이 송나라 건국 이래 변함없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송나라 과거제의 특징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구양수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구양수 상소문이니까 구양수가 생각해 송나라 과거제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는 보편주의. 천하가 한 집안이라는 이념 하에 출신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첫째, 능력주의. 가문, 배경, 연고 등 모든 이제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오직 시험 성적이라는 개인의 능력만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도적 공정성 확보, 시험관 개인의 덕성이나 양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호명법이나 등록법 같은 제도 장치를 통해서 공정성을 이제 강제로 담보했다는 거. 그리고 객관성과 비인격성을 또 줄 수 있죠. 채점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저울과 같이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송나라 과거제도 이념적 정수를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송나라 제도가 공정성과 능력주의 인식을 핵심 이념화 하고 있다는 걸 이 문헌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당시 지배층들인 사대부도 자신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당한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증명, 그러니까 출신 배경보다 개인의 능력을 우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 당나라 시대까지 강하게 나왔던 문벌기족적인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했다는 자부심이 사대부 계층의 어떤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그 사대부 계층만이 국가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전국의 인재들이 출생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 불만을 줄이고 재능 있는 인재를 국가 시스템 안으로 흡수해서 정치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그 자부심이 이제 드러나는데 옛 서강의 제도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5대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다는 송나라의 어떤 이제 뭐냐면 사람들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 관련된 사료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북송이의 과거는 대단히 엄정하게 시행됐다. 홍명법은 그 수험생의 이름을 가려 숨겼기 때문에 미봉법이라고 칭했고, 등록법은 이름에 가려져 있어도 글씨를 통해 누군지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 서류로 하여금 온결적으로 채점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날 대외관계를 볼게요. 송날 대외관계는 그 뭐지 권한이나 이런 이중지 배치제를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권한의 이중지배 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권한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윤 16주나 그 밑에 이제 발해 멸망 이거 예전에 재작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권한의 이중지배 체제, 전현회맹 다 중요해.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요건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